두툼한 역사책보다 고려청자 한 점이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마주하는 순간 선조의 멋과 지혜를 실감하는 겁니다. 문화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가난한 나라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문화가 없는 나라는 영영 미개국으로 남는 까닭입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지금 동대문 DDP에서 간송 문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입장객들이 굉장히 긴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라디오에서도 이 기획전에 맞춰서 간송 전영필의 저자 이충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죠? 조금 바쁩니다. 예, 문화전 여기도 가셔야 되고, 또 어쨌든 현재 간송이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예. 간송 전영필 어떤 인물일까요? 예, 간송 전영필 선생은 190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대학을 졸업한 후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 민족의 자존심과 존엄을 지키고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으로 막 유출되던 옛그림과 고려청자, 조선백자, 삼국시대 불상, 귀함 활자로 만든 책 등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재를 지키신 분이시고, 이미 또 일본으로 넘어간 문화재 중에서도 꼭 되찾아와야 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은 값을 따지지 않고 돌아오게 하신 분입니다. 예, 책에도 이렇게 기와집 몇 채값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만석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만석군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감이 잘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자였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는 만석군은 당시 조선에 4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간송 선생은 나이 24살 때 아버님과 큰아버님으로부터 2만 석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기아집 2,000채를 가졌던 젊은 청년 부호였었고, 예. 당시 재산 순위로 따지면은 20위 안에 드는 부자였습니다. 조선인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냥 어림잡아도 거의 조 단위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값을 3억으로 잡으면은 6천억 재산가, 한 5억으로 잡으면 1조 재산가, 그리고 1년 연수입이 기아집 150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재산의 소유자였었는데, 그 재산을 사업을 한다거나 또 탕진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충렬 선생님이 간송 전영필 이런 책을 쓰셨을 것 같고요. 저자 이충렬 선생님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간송 전영필 전기죠. 요게 하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읽는 한국 근대 풍경.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스나 릴리안 밀러 이런 사람들이 그린 조선시대 후기의 풍경화들을 소개하는 책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그림 애호가로 가는 길. 예, 그렇습니다. 요 그림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림치에서 애호가가 되기까지. 예, 그러니까는, 이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집에 그림을 한 점은 걸고 싶어도 어떤 그림이 도대체 좋은 거고 또 그림 가면 너무 어마어마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부로 못 사죠. 예,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그림 하나로도 집안이 환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가 경험, 집에 몇 점 걸어봤던 경험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애들도 좀 문화적으로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림 애호가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제 우리가 컬러 테라피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벽체 색깔을 통해서 색채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학습 의욕을 올려준다든지
그 그림 테라피 이런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니네들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보다는 집에 그림이 한두 장 걸려 있으면은 애들이 자연히 그 그림을 통해서 정서가 많이 순화되고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또 제 경험이기도 해서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썼던 책입니다. 예, 그리고 해곡 최순우 한국미의 순례자 너무나 유명한 최순우 선생. 예, 최순우 선생님은 우리나라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하시면서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의 서서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던 분인데 사실 간송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최순우 선생님 책은 간송 전영필의 속편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분이 알리려고 했던 한국미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추적을 해봤던 책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작년이 이제 김한기 화백 탄생 100주년이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김한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런 책도 내셨습니다. 네. 또 김한기 화백은 최순우 선생과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우리나라 조선백자에 달항아리라는 이름을 붙이신 분입니다. 공동으로 이름을 붙이셨는데 그만큼 김한기 화백은 우리 문화재를 화폭 속에 그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분을 간송 선생은 우리 문화를 지킨 분, 해곡 선생은 글로 알린 분, 그 다음에 김한기 화백은 화폭에다가 그림으로 그리신 분. 그래서 우리 문화를 빛낸 3인 그 시리즈를 해서 세 분을 썼습니다. 굉장히 정열적이세요. 이게 그냥 소설도 물론 자료조사가 필요하지만 거의 전기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자료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기가 잘 없는 게 자료조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없는데 그냥 한 10년 동안 이런 자료 저런 자료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축적된 거를 세 분이 서로 연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쓰도록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다시 간송 전영필로 돌아오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전영필가 예. 뭐 이제 후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어찌 보면은 폐쇄적이기도 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간송 선생이 1962년에 돌아가셨고 나머지 이제 후손들이 그때부터 지켰는데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군사정권 시절에 이거를 혹시라도 뺏기지 않을까. 나라에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뭐 뺏겨야 되는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움츠려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거기에 그 연구소를 열어갖고 1년에 2번씩 전시회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공개를 해서 현재까지 지켰는데 사실 옛말에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다는 말이 있는데 그 후손들이 정말 열심히 한 점도 흩어지지 않게 지킨 거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도판들도 거기 거를 그럼 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족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깨끗한 도판들을 제공받아서 독자들이 좀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미인도 201쪽의 미인도를 피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진본을 봤습니다. 몇 시간 동안 3시간 반 줄을 서서 들어가서 이 진본을 마침 제가 볼 때가 이제 해가 살짝 기울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황홀하게 보고 왔는데. 네, 그래서 이 미인도는 뭐 우리가 외국 미술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우리나라의 모나리자 그림이다 할 정도로 이 미소가 상당히 오묘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볼수록 저 미소가 무슨 미소일까 하고 빨려 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참 조선시대 미인도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미인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줄을 많이 쓰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는 동대문 플라자에서 7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2부 전시 때 이미 미인도가 전시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간송미술관에서 3시간, 4시간 줄 서기 힘들어서 못 보셨던 분들은 네. 이번 7월부터 좀 아주 넉넉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미인도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5시간 반을 그러니까 한 끼를 굶고 점심은 당연히 굶고 5시간 반을 화장실도 못 가고 거기 서서 보고 나와서 이제 앞에 간송미술관 앞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저를 보더니 주문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앉으세요라고 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이 간송미술관은 사실 1938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단 하나밖에 없어서 나중에는 바깥에다가도 이제 설치를 하고 그렇지만은 줄을 잘못하면 놓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한계점에 왔다. 그래서 동대문으로 나와서 현재 1부 전시하고 있고 7월 5일부터 2부, 내년에 3부, 4부, 그다음에 내후년에 5부, 6부 그래서 3년에 걸쳐서 간송미술관에 있는 소장품을 편안한 공간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예. 책을 보면 이제 서문에 여기 간송 선생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네. 첫 번째 청잣빛 하늘 천마리 해악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제 평생의 스승 위창 오세창 얘기가 있고요. 뒤에 가면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고하다 그리고 마지막 꼭지로 전영필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청잣빛 하늘 요거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네, 간송 소장품 중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거의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두 가지 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자상가 문학문매병이라는 거 국보제 68호하고 또 하나는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네. 그런데 그 훈민정음 해례본은 사실 좀 국어학이 얘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자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이 청자를 어떻게 구입하게 되었고 또 이 청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굴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하면은 독자들한테 흡인력이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 청자는 그 학이 69마리 있는 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송 선생이 맨 처음에 구득했을 적에 이 수집하시는 분들은 구입했다고 그러지 않고 구득했다고 그러십니다. 예, 구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구득하시고 한 바퀴 빙그르 돌려보니까는 1000마리의 학이 하늘을 나는 것 같다. 그래서 당시에는 천왕매병이라는 별명이 붙었었는데, 이 도자기는 그 굉장히 색상도 좋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곡선도 유려합니다. 그래서, 국보 중에서 국보고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국보 전시할 적에 꼭 출품되었던 작품인데, 지금도 여기에 이번 전시에 가면은 이거는 국보 중에 국보라서 국보 경원이 계십니다. 그만큼 이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이거를 만약에 간송 선생이 일주일만 늦게 구하셨어도 이거는 또 일본으로 넘어갈 뻔했었던 그런 일화가 있는 아주 좋은 청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 책을 이렇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소설을 쓰셨던 분이셔서 그렇겠지만 서사도 있고 꼭 각 꼭지마다 어떤 서사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몰래 구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추리소설을 보는 느낌도 있어요. 뭐 과찬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그건 이 문화재를 수집하는 분들은 스스로도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이 감정이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림 애호가로 가는 길 할 적에 처음에 5만 원짜리 그림 사다가 10만 원짜리를 사면 가슴이 짜릿해집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걸 쓰는데 그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을 구했을 적에 그분의 뿌듯함, 자부심 또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거를 갖다가 뭐 일본에 가서 찾아오기 위해서 얼만큼 노심을 초사했었던가 이런 감정이 이입이 돼야지 그 독자들과 호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감정이입에 특별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뭐 이제 뭐 그럴 형편도 아니고 그런 신미안도 이제 없어서 그렇지만 그냥 작은 소품 하나를 이렇게 이제 집에 걸어놓고 있거든요. 그 유연벽 화백에 하나를 뭐 거의 가서 떼쓰다시피 해서 걸려 있는 거를 좀 헐값에 사다가 걸어놨는데 조금은 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게. 여기 그러고 이
위창 오세창 선생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간송의 스승이었다고 하는 이분 설명도 잠깐 해주시죠. 그러니까 간송 곁에는 사실 두 분이 있었습니다. 예. 두 분의 멘토죠. 한 분은 그 우리나라 역사 소설의 선구자인 월탄 박종화 선생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종 사촌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월탄 선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족의식에 눈을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살부터 문화재 수집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수집이라는 거는 조금 아까 뭐 신미한 말씀하셨는데 보는 눈이 없으면 수집을 잘 못합니다. 돈만 버리게 되죠. 돈만 버리게 되고 수업 년 했는데 그래서 또 선생님을 찾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난 분이 위창 오세창 선생님인데 그분이 바로 독립선언 33인 중에 한 분이셨고 끝까지 변조를 안 하셨을 만큼 민족의식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친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제자였었어요. 그래서 당대 감시관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추사 선생님이 감시관이 훌륭했는데 그것이 위창 오세창 선생님의 아버님을 거쳐서 위창 선생님한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시관을 갖고 또 그분의 수장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 증언에 삼천리 잡지에 쓴 증언에 의하면은 3일을 봐도 다 못 보겠더라 할 정도로 그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수장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창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틀림없는 그 유물 또 우리나라의 이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물 이런 거에 조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간송미술관에 있는 수장품은 우리 한국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멘토가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어떤 게 먼저인지 이런 거를 다 이제 어쨌든 스승으로서 역할을 해주셨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늘 조언자와 스승이 있는데 그 조언자와 스승을 찾느냐 못 찾느냐는 결국에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과 열정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간송 선생의 탁월한 점이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오세창 선생이 일부 시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예, 이 친구가 그렇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과연 저 많은 돈으로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는 이제 당시에도 많은 부자들이 그건 뭐 서양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돈을 벌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도 그 르네상스 때 부자들이 예술가들한테 그림을 그려와라, 뭐 미켈란젤로한테 조각품을 한 점 해와라 이렇게 이제 부의 과시를 위해서 하는 건데 오세창 선생도 과연 그러면은 간송이라는 젊은이가 그런 부의 과시를 위해서 모으려고 도움을 청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이 일본으로 나가는 유출되는 그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모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 또 여러 번 시험도 하셨다 그런 일화가 있어서 또 썼습니다. 예,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면 어떤 건 어떤 페이지 이렇게 보면 도록을 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 책에는 그 전부 100점의 그 사진과 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도판이 그림 도판이 49점, 사진 도판이 51점인데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해원 풍속가첩을 소개할 적에는 한 6첩을 연속해서 소개해야지 독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많이 하고 또 이제 겸재 정선의 그림을 좀 많이 모으셨어요. 간송 선생이 국립중앙박물관보다 더 많습니다. 간송미술관 소장품이. 그런 거 할 적에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점을 연속적으로 소개하고 그런 이제 독자들과 호흡할 수 있는 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편집 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저는 이춘열 선생님한테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언지를 받은 바가 있어서 그림을 볼 때 각 주인공들의 시선의 방향을 한번 쫓아가 보면은 재밌을 거다. 제가 가서 정말 그렇게 쫓아가서 보고 탄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그림 보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까는 딱 한두 가지만 초점을 둬가지고서는 이제 조금씩 그림이 눈에 들어오게 하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그게 그림과 이제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 눈동자를 보면서 쫓아가면은 그림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그림 속에는 대부분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주인공 등의 눈을 쫓아가면은 그림을 이해하고 첫째 이해보다도 재미를 붙이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고등어가는 간제비를 그린 그림이 또 있었죠. 네네. 그건 그때 1960년대. 손의 각도, 시선, 그 고등어의 위치, 또 엘리자베스 키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때 이제 어린애를 업은 각도, 나무의 그렇습니다. 위치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전 정말 제가 그림치인데 아주 조금 눈을 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대부분이 그림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고등어 그림은 이제 청산도에서 고등어 팥이 옛날에 열렸을 적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선상에서 간 고등어를 만들던 그 그림인데 결국에 그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 그 여인이 손질을 하는 눈동자를 쫓아가는 거고 근대 화가들이 이제 그린 그림에서도 그 사람들이 어디에다 중점을 뒀는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설명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새삼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 이것도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다음에 지편전학자인 정인지, 성삼문, 신숙주 등에게 자 내가 이렇게 글자를 발명했으니 이거를 갖다가 백성들이 알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책을 만들어라 하는 게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아니 실록에 나와 있는 책이 왜 없느냐.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 많은 국어학자들이 특히 한글어학계 33인들이 해례본을 찾아서 상철질을 했습니다. 근데 왜 없냐 하면은 기록을 보면은 연산군 때 그거를 갖다 이제 다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도 남아있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지만 어떻게 한두 점이 안 남았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간송 선생님도 수집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염두를 뒀던 게 훈민정음 해례본인데 이게 왜 가치가 있냐면 세계에서 언어를 만들고 나서 언어의 사용법을 책으로 만든 건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1930년도 후반에 그때 사회주의자였던 천태산인 김태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경성콤에 관련됐던 분인데 그분이 제자네 집에 이제 그게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면서 이제 거의 구입하려고 할 뻔했는데 경성콤으로 수배받으면서 도망 다니시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있다가 보석으로 나온 다음에 진짜 그 당시에 경성콤의 그 주모자급 되는 분과 만나거나 연락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훈민정음 해례본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지켜야 되겠다. 그 당시 이제 일제가 한글 말살 정책을 쓸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태산인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연락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구입하게 됐는데 그때 천태산인이 이거 기와집 한 채 값인데 너무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천태산인 무슨 말이요? 이거는 간종이 직접 기록으로 남겼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는 이런 국보 중에 국보는 기와집 10채 값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쌀 5말 값하고 그랬을 때예요. 우리나라 전적은. 그랬는데 기와집 10채 값을 채값으로 주인한테 갖다 주고 한 채 값은 천태산인의 4렙이요. 그래서 그 돈을 천태산인은 그 돈을 갖고 같은 경성콤이었었던 김진홍과 만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간송께서는 해방이 되고 나서 그거를 이제 해방 전까지는 비밀로 붙였다가 구독했다는 거를 그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한글학계 33인을 간송미술관으로 불러서 제가 바로 이 해례본을 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글학회 학자들이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고 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다 파첩을 해서 책을 다 책장을 뜯어갖고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서 드릴 테니까 영인본들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1946년도에 한글학회 훈민정음 해례본을 출판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또 간송 선생입니다. 말로 할 수 다 없는
또 뭐 지엽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간성 선생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비도 다 꼬박꼬박 잘 챙겨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좋은 그림이 들어오고 좋은 유물을 갖고 온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가짜인 줄도 알면서도 네. 사주고 그거는 그 사람이 간 다음에 깨트려 버리거나 불태워 버렸다 하는 일화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참 대인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거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간성의 또 하나 위대한 점은 많은 사람들은 해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변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독립운동 33인 그분들도 대다수가 변절을 했는데 이 간송이라는 분은 틀림없이 우리는 독립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거의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데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속되게, 그럼 도대체 당시에 얼만큼의 재산을 쓰셨을까 하고 역추적을 예, 예. 해봤더니, 최소한 기와집 1200 내지 1300채 값을 쓰신 걸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천억을 쓰신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최소 그러니까 5천억 이상은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 간송 전시회 이 일부에 약 60점 나왔는데 이거의 보험 가액이 예. 들으시면 아마 까무라치실 텐데 1조 5천억 원입니다. 보험 가액이요? 보험 가액이. 그거를 여러분들은 8천 원을 주고 가서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감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옛날에 간송은 간송미술관 전시는 돈 안 받는데 왜 받냐. 이게 보험값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조 5천억 원에 대해서. 예, 그건 뭐 입장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입장료의 문제가 아니니까 예, 여러분들도 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시기를 진짜 요즘 말로 강추합니다. 예, 자, 오늘 간송 전형필 이충렬 선생님 모시고 위대한 문화유산과 그 수집가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송미술관 꼭 한번 가보시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돈이 뭐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또 대부분의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모으기만 한다면 우리가 부러움을 사겠죠. 하지만 제대로 써야 또 존경을 받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지만 제가 생각컨대 간송 전일필 선생은 틀림없이 천국에 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간송 전형필 일대기 살펴봤고요. 책과는 다르지만은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요즘 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 혼자라면 울어도 됩니다. 그러나 둘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야 될 것 같고 셋이라면 분노해야 될 겁니다. 슬픔을 슬픔으로만 간직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침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